예,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 개의 선언 있겠습니다. 예, 35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당의 선거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간 선거법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로부터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를 기준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은 5당이 함께 국민 앞에 내놓은 선거 개혁에 관한 합의 문서를 파기하였습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비례대표 폐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헌법이 명시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금이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만 늘리는 것은 결국 거대 정당의 밥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일 뿐입니다. 투표의 비례성이 더 약화됩니다. 이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민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정치 공학에 의한 선택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선거 개혁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이 적극적인 선거 개혁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합의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당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칫 제2의 교육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이 교육부의 계속된 정책 실패와 책임 돌리기로 인해 촉발되었고 교육부와의 역할과 기능 분담이 애매하다. 또 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17일에 차관보를 포함한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인데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에 이관하겠다고 하면서도 교육부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각급 교육기관들은 교육부의 숫자를 줄여서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교육 1부와 교육 2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의 힘겨루기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걱정과 의문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서부터 중립적인 교육 전문가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야당과의 협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실 성면 공사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면 작업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교의 같은 동에서 지난 4년 동안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병설 유치원을 운영한 학교가 무려 444곳이나 됐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공사를 진행한 현장도 있습니다. 참으로 배탄스럽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면 공사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공사 시 매뉴얼 준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오류 투성이인 성면 지도를 다시 점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원내대책회의 진행 후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정책 전달식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패스트트랙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계를 주장하기 이전에 이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법개혁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내놓은 법안들의 내용은 그 내용이 심히 불충분합니다. 먼저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는 버닝썬과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가 불기소로 인한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의 문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검경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불기소에 대한 불복 구제 절차 등이 없는 등 그 내용이 미흡합니다.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기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은 수사와 기소권을 한 수사처의 권한으로 주는 내용으로 기본적인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분리 및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인 경찰청장, 검찰청장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건을 추가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또 국회를 통한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수 항소심 재판 첫날입니다. 김경수 두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청와대의 관여 의혹, 그리고 공감, 비공감, 클릭 조작 외에 댓글과 아이디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선 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캠프 내에 상대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기획 문건과 김경수 드루킹 공감 비공감 클릭 조작과의 관련성 등 사안의 대부분의 실체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공범들이 속속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고 김경수 피고인도 보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피고인은 수사부터 1심까지 완강하게 범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와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1778억 단기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시행으로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건보재정 적자폭을 갈수록 커져서 2022년 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11조 5천억 원으로 반토막 난 뒤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위해 쌓아둔 재정 적립금마저 다 털어 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인구는 14.3%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료는 40%에 이릅니다. 베이비부모 세대로 인해 노인 인구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추계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재정 조달 계획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9월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재정 운영하겠다는 추상적 보도 자료 말고 재정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졸속 카풀 합의 혼란만 퍼지고 있습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타협 기구와 택시 카풀 상생 합의안을 도출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생은커녕 제대로 실행이나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오전 오후 2시간씩 허용하기로 한 합의안의 주요 것이랍니다. 그러나 카풀 업계는 카풀 업계대로 카풀 시간대를 제한해 옥상옥 규제만 새롭게 생겼다라고 불만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현행법상 불법인 자가용 운송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불만입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닙니다.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지만 플랫폼이란 기술 자체가 수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타협기구가 약속한 법인택시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방안도 말뿐인 방안입니다. 결론을 위한 결론, 합의를 위한 합의가 물론 대참사입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상처가 골마 터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을 바꿉니다. 저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것이 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꼼꼼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부대표 최입입니다.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저는 숫자주식 코드가 도입된 이래 열리는 첫 정기 주주총회가 되는 만큼 과거의 주주총회의 모습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에 공시된 주주총회 이사 선임 안건을 살펴보니 불법 행위자, 거주기 사회이사, 낙하산 사회이사 등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웅진은 윤세범 씨를 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윤세범 후보자는 윤석금 웅진 회장의 차남으로 2016년 웅진 싱크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윤세범 후보자를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이사로 선임한다면 주식회사 웅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선임하고자 하는 이채필 사회이사 후보는 작년 12월 31일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하면서 어용 노총을 설립하기 위한 지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휠라코리아의 김석 사회이사는 삼성증권의 대표이사를 역임할 당시 112억 원의 배당 사고를 냈던 자로 내부 통제 시스템 책임을 물어 금융위가 해임 권유를 했던 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동중 CFO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김동중 사내이사 후보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식 사건으로 인하여 금융위가 해임 권고를 한 자입니다. 또한 코오롱 글로벌의 홍재영 사회이사 후보는 민주당에서 16, 17, 18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으로 코오롱 글로벌은 작년 3월에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해 친정부 성향 인사를 안치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이사의 선임은 철회되거나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3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 등으로 문제가 됐던 조양우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서 노조, 투자자들, 시민단체와 함께하여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개선에 함께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AI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을 하겠다며 항공우주산업의 고강도 감사를 벌였고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며 방산업계에 경험이 전혀 없는 신문 인사를 감사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주총회 안건의 정관 개정 사항을 살펴보니 이사의 책임 범위를 무제한해서 최근 1년간 보수에게 6배까지로 줄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조문을 정관에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KAI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국민연금이 6.59%를 보유한 회사로 사실상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AI의 부실은 정부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이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의 책임 경감을 위한 정관 변경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관 개정 철회를 요청하거나 정관 개정에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방위 간사 신유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인사 개입을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가장 나쁘끄러운 모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제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압박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만 정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과학기술계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의 압박으로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키스텝과 원자력연구원의 원장은 과기부가 사태 종영 당시 BH, 즉 청와대의 결정임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며 사퇴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연구기관장들의 임기 만료 전 사태가 정부의 구체적 사퇴 종용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과학기술계 우려 목소리가 현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기관장 사임이 청와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몇 개 기관의 기관장 공백 사태는 차기 기관장의 BH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인 출신으로 매주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인사 개입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진영 논리나 정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집단입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인 인사로 적폐를 만드는 일은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정부 당국은 인사 개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공백이 장기화된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하루갑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 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삼아 의원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원자력은 필요 불가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로드맵을 담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이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압박에 정부가 올 들어서 줄줄이 내놓고 있는 각종 친환경 정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면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를 지시하면서 설비 계획 수정도 불가피합니다.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제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에 35%까지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간헐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석탄이나 LNG 등 화력발전 설비 용량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해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독일만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면서 석탄, 갈탄 발전도 함께 늘어나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원자력을 빼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책을 수립하려다 보니 정부 정책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 건강에 해롭고 국민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재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교내 성면 제거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월요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내 성면 제거 공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 MBC에서 감사원의 그 학교 건물의 성면 해체 제거 공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성면 제도가 상당수가 엉터리이고 학교 성면 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는 등 교내 성면 제거 공사의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보도였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학교 성면 모니터단은 학교 구성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성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작년에 40개 학교 중에 32개 교의 그 시민단체 모니터단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5단체 소속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면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니터단의 운영 횟수였습니다. 모니터단 운영 횟수가 0.2, 0.3,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0.2, 0.3, 0.5가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하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해 12월 6일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학교 성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준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전을 위해 한 공사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걱정스럽게 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내 성면 제거 공사는 2027년까지 정부에서 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거를 하겠다고 보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예정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안전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문제 발언이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른미래당 정책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과제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오늘 정책 전달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김명자 회장님, 그리고 이은우 사무총장님, 윤호식 본부장님으로부터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먼저 먼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김명자 회장님으로부터 정책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1966년도에 설립된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단체입니다. 학술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 604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연합회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인데 특히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명자 회장님께서 취임해서 더욱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수발발전, 제과학기술자 교류 지원, 지역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 형태 조성 사업 등 우리 과학기술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전개 중인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기묘한 정책 전달과 관련해서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바른미래당을 찾아주셨고 우리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서 김명자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가장 기묘한 것이 무엇인가? 과총은 과학기술의 대표 단체로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두 차례 과학기술계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지적되는 것이 규제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어야 하고 기존 산업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 딱 걸리는 것이 규제라는 것이 과학기술계 대부분 모든 분야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총에 사실은 과학기술입법지원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 입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저희 과총을 초청해 주시고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 사무총장 추가로 예. 예,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신영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 다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 그리고 4차 산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영현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바른미래당을 찾아주신 김명자 과청 회장님 그리고 이윤호 사무총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총에서 전달해 주시는 정책 제안은 사실은 한 단체의 정책 제안이 아니고 과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0개 이상 그리고 13개 지역위원회, 18개 해외 위원회 그 과역까지 합쳐서 그 전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주신 의견이라 굉장히 소중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명자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일종의 학습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 있었다고 하면 현재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별도로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일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어우러져서 그리고 산업 그리고 정계에도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그 여러 정책 제안과 의견서는 굉장히 저희 바른미래당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주신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 바른미래당이 뭐 과방이나 4차 산업 특위뿐 아니라 산자위, 교육위, 문화체육, 관광위, 모든 보건복지, 국방위 모든 과학기술이 그 과청의 제안이 다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신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서 정말 더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원내대표님. 네, 김명자 회장님 바쁘신데 내일 직접 나와주시고 또 정책 수요조사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에 여러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국회에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특위를 위원장을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위의 간사 신동현 의원이 맡고 있고, 그 특위가 20대 국회 들어서 만들어지고 나서 소지일관 계속 바른미래당이 과거 국민의당 때부터 계속 맡아올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의논하고 준비하는데 국민의당 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정책을 주셨는데 국회가 이렇게 주신 정책들이 제대로
반드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 그 특위위원장인 정병국 위원장과 신용영 간사님의 그 계획하에 상임위에서 진행해야 될 입법과 예산 과제들을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는 저희 4차 산업특위뿐만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책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입법과 예산 과제를 점검해 나가는데 늘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계속 견고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비공개로 우리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